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여러분은 레이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광선검? 아니면 피부 미용? 레이저 눈빛?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요. 알고 보면 우리 생활에 레이저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과학톡은 놀랍고도 재미있는, 게다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레이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차 강압혁명에서도 레이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 레이저가 무엇인지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이 레이저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레이저라고 하면 유도 방출에 의해 증폭된 빛,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을 지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빛의 한 종류니까 일종의 전자기 파동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빛하고 다른 특성들을 좀 지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말로 결맞음성이라고 하는데 공간적, 시간적으로 일종의 파동인데 파동이 막 불규칙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결이 잘 맞아서 일정한 파장, 즉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또 공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또 빛이 퍼져나가지 않고 평행하게 나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모아서 공간적으로 집속을 할 수 있고 그런 특성을 가진, 또 간섭하는 특성을 지닌 그런 특별한 성질을 가진 빛이다. 이렇게 증폭된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혜경 원장님께서는 혹시 레이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글쎄, 저는 처음에 레이저 그러면 굉장히 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단 제가 오늘 집에서 프린트할 때도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레이저 프로젝트, 레이저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실생활에 없는 게 없고요. 보니까 인터넷 쓰는 것도 다 광 케이블 같은 것도 일종의 레이저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시고 또 여성들 많이 가는 피부 이런 레이저 토닝을 한다든가 또 우리 분석기기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 또 눈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할 때도 보니까 의료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같은 거 할 때도 레이저를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망막 같은 거 특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생활에 레이저라는 것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명수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글쎄,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어디 가서 발표하고 그러면 레이저 포인터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이제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데라 모든 측정에 지금은 레이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아까 우리 김 교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이 레이저라는 게 빛은 우리 지금 여기 전기빛도 그렇고 태양빛도 그렇고 이게 사방으로 다 퍼지는데 이 레이저는 하나로 쫙 모으는 그런 힘이 있어서 레이저 포인터가 바로 그렇게 직선으로 빛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눈에 띄게 빨간색이든지 초록색이든지 이게 한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큰 레이저가 크게 그런 단색을 내고 직진할 수 있게 만드는 직진하는 성질을 집속을 해갖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이 아마 무궁무진 많이 오늘 소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네, 오태광 박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한 2, 3mm 되는 철판을 내보고 이제 정사각형으로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제 나름대로는 세탭으로 열심히 잘랐어요. 다 자르고 보니까 그냥 우들투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나 그래가지고 근처에 레이저로 자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잘랐더니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깨끗하게 잘라주더라고요. 야, 레이저가 레이저 포인트니 레이저 프린트니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이런 데도 쓰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좀 몰라서 그렇지 이 레이저로 잘라준 데는 굉장히 이미 많이 익숙한 기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레이저를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레이저를 이미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레이저가 왜 우리가 레이저라고 부르는 건지 그 역사가 좀 궁금한데요.
예, 레이저라는 용어 자체는 그 영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그래서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용어는 거기서 나왔고요. 그 레이저의 기반이 되는 이론은 그 20세기 초 거기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구현이 된 게 196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레이저가 실제로 구현이 되고 보통 한 60, 7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게 되었죠. 이걸로 광학 메이저라고도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하고 이 레이저와 연관이랄까요? 이렇게 발달한 역사. 그거 조금 같이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 초창기에 이제 그 유도 방출에 의한 이론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메이저라고 해서 이제 가시 광선이 아니고 그 마이크로파. 그래서 마이크로 전자기파를 레이저하고 같은 원리로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58년에 그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때 이제 그 업적으로 인해서 그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런 굉장한 업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마이크로파가 증폭이 가능하다면 레이저도 같은 전자기 파동이기 때문에 유사한 원리로 증폭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몇 그룹에서 그 레이저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미국에 있는 휴즈라는 회사가 있죠, 항공회사가. 그래서 휴즈 리서치 랩에서 제일 처음에 그 메이먼이라는 분이 그 루비라는 그 보석 결정을 이용을 해서 그 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레이저가 사실은 이제 그 60년대 이제 좀 처음 발견이 돼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우리 모든 측정의 기본이 되는 길이 하면 사실 옛날에 표준이 뭐였냐면 1m짜리 자였어요. 1m짜리 자였는데 이 자라는 것도 온도나 이런 뭐 습도 이런 거에서 조금씩 변하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이제 기준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빛이 가장 그래도 빛의 파장이 그걸 이용해서 길이의 표준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레이저, 헬륨 네온 레이저가 이제 실용화되고 이러면서 60년대 초에 그래서 길이의 표준이 레이저 파장을 갖고서 하는 그걸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식으로 이 레이저가 굉장히 표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가 굉장히 어떤 그 특징이나 장점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네. 위험하거나 또 뭐 단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떤 게 없을까요? 레이저는 뭐 활용하기에 그 일반적인 빛에 비해서 이제 비용적인 면 아무래도 아직은 레이저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저가로 비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레이저라는 거는 비싼 광학 장치 하나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고 레이저를 연구하는 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 레이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 자체가 에너지를 모을 수 있고 공간적으로 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가 큰 거고 자체는 에너지가 크진 않지만 문제가 레이저가 눈하고 뭐 피부 같은 데 좀 치명적입니다.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을 파고들 수도 있고 굉장히 빛이 세기 때문에 이게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위험한 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 중국에서 그 고고학 분야에서 이제 화석을 갖다가 레이저로 해가지고 1억 2천만 년 전에 이제 날개 달린 공룡, 비늘이 있는 공룡을 발견했다라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신 걸로 듣기로는 레이저는 굉장히 직진성도 강하고 빛인데 그러면 이렇게 돌 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가? 뭐 그게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엑스레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가능한 건지 그런 거 좀 알고 싶더라고요. 레이저는 파장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 빛이 어떤 물질을 투과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어떤 물질에 흡수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파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잘 선택을 하면 어떤 물질의 표면을 지나서 내부까지 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흔히 그 생명 응용하는 그런 레이저 중에 우리가 표피를 투과해서 그 몸 속에 그 표피 아래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세포가 레이저 빛을 흡수하게 할 수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엑선이나 굉장히 단파장이 아니면 그렇게 뭐 투과하는 레이저 파장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원리적으로는 하여간 가능합니다. 파장대에 따라서. 그럼 이게 태양광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 태양광하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은 일반적인 전자기 파동이고 그것도 빛이긴 한데 태양은 파장이 한 가지 파장이 아니고 여러 파장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그 파동이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파장별로 우리가 정해진 한 가지 파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맞음성, 그 파동이 균일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성질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 빛을 모으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이용해서도 태양빛을 모을 수가 있죠. 그럼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속이 되면 종이에 구멍을 뚫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레이저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그 보통 돋보기로 모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게 우리가 그 레이저를 에너지를 모을 수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또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방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파장과 위상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태양빛보다는 훨씬 우리가 과학기술에 전반에 응용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빛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희 실생활 속에서 이 레이저라는 걸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들어보니까 레이저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이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 레이저도 우리가 흔히 뭐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아마 레이저 포인터 아닐까 싶은데요. 레이저 포인터는 통상 한 수 밀리와트 정도고요. 그런 것들이 보통 거기는 이제 고체, 조그만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어서 고체 상태 레이저를 쓰든지 아니면 힐륨 니온 가스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측정에 쓰인다든지 지시용으로 쓰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건 거고요. 그거를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그 힐륨 니온 레이저라고 여기에 이제 이 안에 힐륨하고 니온 가스를 넣어서 이 빨간색 파장을 내는 이런 측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레이저고요. 뭐 이런 류의 레이저도 있고 이제 다른 것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 레이저인데요. 그래서 니오디뮴이 그 첨가된 그 YVO4라고 그 어떤 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체에. 그래서 그 결정에서 빛이 증폭되면서 이제 파란색, 그 그린, 그 녹색 파장에 빛을 내는 이런 레이저고요. 이게 이제 수 와트 정도니까 이 정도 레이저가 되면 이제 미세 공정,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지오고라든지 좀 큰 레이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연속파 레이저죠. 그래서 빛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전등빛처럼 지속적으로 쭉 나가는 레이저고요. 요거는 이제 펄스 레이저의 예를 들어 보이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 요거는 질소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전, 그 질소 가스가 여기 들어 있고 질소 가스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가하고 거기서부터 빛을, 레이저 빛을, 증폭된 빛을 얻는 레이저인데 요거는 이제 자외선 파장이 나오고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그 빛의 펄스 폭이
이제 나노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다 쓰냐 하면 그 연구를 할 때 요 앞에 이제 그 파장을 변환하는 또 다일 레이저라는 다른 레이저를 놓고 이거를 광원으로 씁니다. 우리가 사진기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기는 플래시를 쓰지 않습니까? 사진기에 플래시를 쓰는데 플래시는 느리지요. 그래서 순간인 것 같지만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느려서 우리가 통상적인 카메라나 사진기로 찍으면 한 30분의 1초 뭐 이 정도밖에 분해능을 갖지 못하는 우리가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속 카메라를 쓰게 되면 그거보다 더 빠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100만 분의 1초. 근데 예를 들면 요 레이저를 쓰게 되면 이제 이거를 광원으로 쓰게 되면 플래시로 쓰게 되면 한 5나노초. 1나노초라는 게 10억 분의 1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승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순간에 빛을 반짝하고 조명을 줌으로써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기술이 이제 극한까지 가면 그건 들고 나올 수 없는 레이저인데 이제 femtocho 레이저 그러면은 그거는 10의 마이너스 15승입니다. 그 femtocho 레이저를 쓰게 되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 어떤 물질과 물질을 섞었을 때 뭐 반응이 일어나는 뭐 이런 케미스트리 그런 거를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앞선 기술로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아토초 레이저라고 국내에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뭐 거의 전자의 움직임을 사진 찍는다고 예를 들어야 될까요? 뭐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천이를 한다든지 뭐 그 전자의 모션을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을 때 그 시간 분해능을 갖기 위해서 이제 더 짧은 레이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몇 가지 예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커다란 산업용 레이저라든지 뭐 의료용으로 쓰는 레이저도 있고 뭐 다양한 레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이제 그 빛을 증폭시키는 매질이 뭐냐 거기에 대해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체, 가스 레이저, 그다음에 고체 상태 레이저, 뭐 자유전자 레이저, 뭐 X선 레이저, 뭐 그다음에 반도체 레이저. 그래서 반도체 레이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광통신을 한다든지 뭐 어떤 IT 기반의 어떤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저장 매체 이런 데 쓰는 레이저들이 대체로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그거는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죠, 레이저 빛을. 레이저의 여러 가지 지금 응용하는 얘기, 과학적인 측정하니까 막 femto, 아토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좀 더 관심 있을 것 같은 우리 이제 제일 흔한 게 아까 레이저 포인터 얘기를 했고 우리 오늘 이런 이제 자료를 할 때 지금 이제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잖아요. 사실 프린터 처음에는 사무실에서는 이제 커다란 레이저 프린터가 있었고 보통은 이제 집에서는 도트 프린터, 그다음에 뭐 잉크젯 프린터 하다가 이제 이 레이저 프린터가 소형화되고 가격도 저렴해져 갖고 레이저 프린터를 이제 집에도 놓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야 프린터 하는데 레이저가 어디 쓰이나? 우리는 레이저 프린팅하는데 레이저 빛을 보질 못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 프린터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이나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레이저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복사기처럼 정전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토너에 들어있는 잉크 가루가 이제 달라붙게 해서 롤에 달라붙어서 그거를 종이로 옮겨서 이제 프린팅을 하는 방식인데 그 레이저를 이제 내가 원하는 글자면 그 부위에 레이저를 쏘면은 거기에 정전기 특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가루가 달라붙어서 그 정전기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프린팅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레이저가 그렇게 집속을 정확하게 하니까 깨끗하게 글씨가 나오는 거네요. 잉크 같으면 좀 번지고 이러는데. 잉크젯 프린터 같으면 보통 그 방울 하나가 잉크 방울 하나가 대략 한 10마이크론, 10마이크론에서 한 30마이크론, 뭐 수십 마이크론 그런 정도 크기인데요. 레이저 빛은 이제 렌즈를 잘 설계하고 하면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마이크로미터 이론적인 한계가 대략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이 대략 한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요. 한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는 쉽게 우리가 집속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레이저를 가공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레이저 가공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레이저 가공이라는 거는 이제 기계공학에서 우리가 물체 부품을 생산하는 걸 가공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빛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제품을 구현해내는 그런 기술이 레이저 가공이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햇빛 쨍쨍한 날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집광을 하면은 종이에 구멍이 빵 뚫리면 우리가 드릴링을 한 거잖아요. 종이에다가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태양빛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레이저를 써서 재료를 절단하기도 하고 용융기와 애블레이션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정밀하게 재료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용접을 하기도 하고 재료를 붙이기도 하고 뭐 재료의 어떤 성질을 화학적 성질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분야를 총칭해서 레이저 가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아까 IT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예. 이러한 레이저 가공 기술이라든지 레이저가 이 4차 산업혁명하고는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예. 글쎄 4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와두라 저도 이제 4차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이저가 일단은 그 측정 분야의 센서로서 굉장히 광범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 라이더 같은 센서들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우리 드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 또 실시간으로 뭔가 생산 공정 같은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하려면은 레이저 센서들이 주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레이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 가공 분야에서는 그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생산이 자꾸 다 품종 소량으로 기호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이런 생산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D 프린팅은 이제 그 플라스틱을 이용한 그 광수지를 이용한 뭐 그런 프린팅에서는 레이저를 쓰지 않는 방식도 있는데 이제 좀 정밀한 프린팅에는 거기서도 레이저 광 반응을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3D 프린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단단한 재질을 이용을 해서 뭐 부품을 생산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대체로 레이저가 씁니다. 에너지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도 레이저가 기여를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레이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레이저 자체가 어쨌든 뭐 그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여러 가지 툴로서 응용되는 데도 굉장히 많고 뭐 측정뿐만이 아니라 아까 중간에 이제 그 용접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모든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배터리를 쓰잖아요. 리튬 배터리를 쓰는데 그거 용접을 할 때 처음에는 이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리튬 전지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용접을 뭐 티그 웰딩 무슨 아크 웰딩해서 좀 그거 하다 보면은 거칠어요. 거칠고 그래서 요걸 좀 깔끔하게 그 연결 부위를 용접하는 방법이 없는가 했는데 그 레이저 용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레이저로 어떻게 용접을 하나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레이저가 좁은 면에 집속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집속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갖고 이용을 해서 용접을 하니까 깔끔하게 용접이 되고 그런 그게 하나의 이제 변화죠. 굉장한 변화가 온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레이저의 활용이 훨씬 더 많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에도 다 응용하는 분야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이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레이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이제 4차 산업이 오면 이제 특히 농촌, 우리나라 농촌 같은 게 굉장히 고령화돼 있잖아요.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저가 거기에 활용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드론 같은 거 활용해서 저희가 경작 면적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야생동물을 침입하는 걸 감지하는 데도 또 이제 이게 직선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걸 활용하고도 있고, 우리 이제 연구할 때도 또 보면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주로 분광기, 뭐 라마 분광기 같은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던 그 농촌진흥청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에서도 그 라마 분광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분유 속에 뭐 멜라민이 섞여 있다든지 또 아니면 농산물의 원산지를 이제 판별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판별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우량 종자가 어떤지, 진짜 어떤 게 우량한 종자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저희가 뭐 ICT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더 발달되면서 이렇게 다 융합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학제 간에 또는 다 여러 분야가 서로 통합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고 어떤 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뭐 레이저는 거기서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미생물 쪽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미세유체학 해가지고 레번칩 기술이라 해가지고 아주 작은 데다가 조그마한 파이로트 프레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1cm 곱하기 1cm에서 지금 현재 큰 공장에서 하는 일을 다 특징해 볼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쓸 때 레이저가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뭐 구멍 뚫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레이저로 측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생물학 쪽에서 뭐 분석 기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또는 세포 내에 어떤 DNA를 집어넣는데도 작은 구멍을 뚫어봐야 되는데 뭐 뚫을 수는 없었으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죽이지 않고 미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응용이 많이 됨에 따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활용도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저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레이저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과학 전 분야에 이 레이저가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했던 연구는 레이저 세정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공정인데 표면에 아주 미세한 나노미터 스케일의 오염물이, 먼지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막 씻어내면 되겠지만 그러면은 유해한 물질도 많이 생기고 또 그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레이저를 써서 미세한 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제거하느냐, 뭐 이런 연구에서 제가 이제 20년 넘었네요. 예전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미세 가공 분야, 주로 어떻게 정밀한 부품들을 우리가 만드느냐, 또 아주 미세한 나노 소재 같은 재료를 또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드느냐, 이런 분야들을 연구해 왔고요. 지금 관심은 이제 그런 관심도 계속 있고요. 지금 관심은 저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금속의 3D 프린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을 이용을 해서 금속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단순한 형상은 우리가 기계 가공을 하면 뭐 선반을 이용한다든지 밀링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재료에 따라서는 그 기계 가공이 굉장히 어려운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응용되는 쪽이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 관련된 이런 응용들에서 굉장히 단단하거나 특성이 아주 그 통상적인 재료와는 다른 그런 재료들 많이 쓰게 되는데 가공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저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저는 좀 즐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학생들이 이제 과학기술 하겠다는 학생들이 흔히 보면 뭔가 의무감이라든지 또 경쟁,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면은 대체로 조급해지고 그래서 남의 앞선 기술을 따라가는데 응용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는데 우리가 좀 새로운 거를 내놓는다든지 어떤 혁신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게 우리나라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부족한 게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즐기는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내가 좀 호기심을 갖고 이제 순수과학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진짜 이 현상의 진리를 알고 싶다 이런 호기심에서 좀 출발을 하면 좋겠고 또 공학이나 뭐 이런 응용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기술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뭐 이런 걸 하니까 참 재미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좀 흥미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면 진짜 저희 세대보다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과학기술의 발달은 필요하긴 한데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여쭤보았을 때 위험한 요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레이저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잘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 의료부터 시작해서 온갖 데 다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암, 진단, 치료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더 발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레이저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 쪽에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인 요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금 가슴도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 과학기술 발달에 같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 자라나 좀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이 레이저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레이저가 처음 이제 발견돼서 나온 게 한 5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과학 측정에도 응용이 됐고 또 산업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 치료나 이런 데도 응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레이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고 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흥미를 갖고 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흥미 있는 분야에 좀 그렇게 무엇을 내가 요걸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보다 내가 흥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도 얻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방면에 접하면서 흥미 있는 걸 찾아서 그걸 계속하는 것이 이 과학기술 발전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레이저 그러면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즘 자꾸 4차 산업혁명이니 유감이니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라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레이저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 이게 어렵지 않다라며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인다면 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레이저를 이용한 응용성이 높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게 또 우리나라의 큰 재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결국 과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즐기고 쉽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